41페이지부터 다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 적개법의 종류 정의를 보시면요.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그 다음에 위탁급식 영업이 있습니다. 적개거기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일반 음식점 영업은 이제 보통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는 식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김밥 전국이 된다거나 아니면 삼겹살집이 된다거나 그런 데는 저희가 일반 음식점 영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휴게 음식점 영업은 중요한 건 여기 써있죠. 음주행위가 절대 술을 판매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음주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영업을 우리가 휴게 음식점 영업이라고 하고요. 자,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을 조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단란주점 영업은 주류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유흥주점 영업은 유흥 종사자를 두는 업종을 우리가 유흥주점 영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그 재난지원금 때문에 아마 이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흥주점 영업은 2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업종에서 제외가 됐고요. 이제 단란주점 영업은 유흥 종사자를 두지 않은 단란주점 영업이 유흥주점 영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이거 갖고도 이제 약간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 적개법의 영업 종류 특성상 구분이 되어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약간 똑같은 업종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 영업 허가를 받을 때는 두 가지의 이 업종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밖에 위탁급식 영업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사실상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참고로 시간 정도는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할게요. 뭐 식품 제조 가공 영업은 8시간, 운방은 4시간, 적개법은 6시간, 급식소 설치 운영자는 6시간, 그 다음에 뭐 영업자, 기존 영업 방침에서는 영업자는 3시간, 유흥주점은 2시간, 급식소를 설치 운영한 자는 3시간이라는 거 같이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입니다. 자, 우수업소와 이 모범업소를 지정해주는 곳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수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해줄 수 있고요. 모범업소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조리사와 영양사가 다르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자격증을 따시면서 이제 조리사와 영양사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영양사라는 거는 그 영양학과를 졸업하고 그 이수 과목을 다 졸업한 다음에 따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리사와 영양사의 구분 영역이 다릅니다. 그리고 조리사를 꼭 두어야 되는 업종이 있고요. 영양사를 꼭 두어야 되는 업종이 따로 있죠. 자, 일단 조리사를 꼭 두어야 되는 업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거를 조리 판매하는 자는 꼭 보거 자격증이 있어야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할 수 있는 보거 자격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는 그 시설이라면 조리사를 꼭 두어야 되는데요. 이 조리사 자격증은 한식이든 양식이든 중식이든 일식이든 이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많이 대우를 해주는 건 약간 한식 쪽이죠. 그래도 자격증이 하나만 있으면 어차피 면허가 발급이 되기 때문에 집단급식. 자, 여러분들 집단급식을 제가 정의를 내려드렸었죠.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줘야 되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두지 않아야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두지 않아야 하고 계속적으로 같은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을 주는 업장을 저희가 집단급식 또는 단체급식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단체급식과 이 보거를 판매하는 식당은 무조건 조리사를 두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단체급식이라고 해도 어린이집, 좀 약간 소규모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때요? 50인 미만이에요. 50인 미만이기 때문에 꼭
조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인 이상이라면 무조건 급식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조리사의 결격 사유,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이나 약물 중독자 이런 그리고 조리사의 면허 취소 청구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년 이상이 지나야 다시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고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중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와서요. 보기 문제가 뭐가 나올 거냐면요. B형 간염 환자가 나올 수 있겠죠. 자, B형 간염 환자는 조리사를 계속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조리사의 면허 취소 등 행정 청구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씩만 쭉 읽어보세요. 다 외우기는 사실 저도 이거를 외우라고 하면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내용들만 그냥 한 번씩만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면허 취소를 처분받은 경우는 어디다가 반납하나요? 시장, 군수, 구청장. 요게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격증은 어디서 땄어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땄어요. 근데 면허증은 어디다 반납하래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거는 발급받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조리사 면허증이라는 게 있어요. 조리사 자격증이 있고요. 조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해서 이 면허증이라는 걸 신청을 하면 조리사 자격증을 토대로 면허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면허증의 발급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자격증이 취소됐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겠지만 면허증이 취소됐다면 어디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 그 구청에게 반납을 하셔야 된다는 거 헷갈리지 마세요. 면허증과 조리사 자격증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보시고요. 자, 영양사를 두어야 되는 영업. 자, 상시 1인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아까 조리사도 마찬가지죠. 집단급식소, 상시 1에 50인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데는 집단급식소는 꼭 조리사를 두어야 되지만 또 하나 영양사도 같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양사를 두어 있는 영업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영양소의 직무가 아닌 것은 하고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 관리, 구매 식품의 검수 관리, 급식 시설의 위생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 위생 교육을 하는 거지 조리사 교육을 따로 진행하진 않습니다. 조리사 임무 교육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제조물 채밀법 요것도 그냥 쭉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중보건. 자, 공중보건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자, 공중보건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얘기해요. 자, WHO의 정의에 내려보겠습니다. 질병을 예방하고자 건강을 유지 증진시킴으로써 육체적 정신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과학적 지식을 사회적 조직적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적용한 기술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금 너무 바쁘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사실 코로나가 어떻게 전파됐는지 정확하게 명확하지 이렇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누구한테 어떤 동물에게서부터 이제 전파가 됐는지 밝혀내는 곳이 세계보건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기 위해서 손을 깨끗하게 씻어라,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된다,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아라,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해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어떻게 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게 교육을 해주는 곳이 세계보건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세계보건기구의 역할을 우리나라의 전체 각 나라에서 전파를 교육시키는 게 공중보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공중보건이라는 문제는요, 사실상 거의 웬만한 국가 모든 자격증에는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왜 그래요? 말 그대로 공중보건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철저한 예방 수칙, 보건 수칙 같은 거기 때문에 자격증을 모든 취득하시는 과목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이 거의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의 정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윈슬로우의 정의와 그 다음에 건강의 정의가 거의 비슷해요.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을 연장시키며 신체적, 정신적 또 다른 사회적까지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며 과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공중보건의 3대 요소 나와 있죠. 질병을 예방하고요. 수명을 연장시키고요.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치료 사업을 할까요? 아니요. 공중보건에서는 개인 치료라든가 개인 교육은 들어가지 않아요. 개인 여기에 만약에 공중보건의 3요소가 아닌 것은 들어갔으면 개인 치료 아니다. 그냥 개인 아니어도 돼요. 치료 사업도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 교육과 치료 사업은 해당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말 그대로 공중보건이라는 거예요. 공중보건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교육이 들어갈 수가 없죠. 개인적인 교육이나 치료 사업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대상 볼게요. 또 나왔죠.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지역사회가 최소 단위이며 나아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텔레비 광고 틀면은 마스크 써라 이런 교육 들어가죠. 그게 바로 공중보건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요? 교육을 시키죠. 마스크 착용해라.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아라. 교육시키죠. 그게 바로 공중보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건강의 정의. 단지 질병이나 코로나가 안 걸려도 건강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 세 가지가 다 들어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면 뭐예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라고 병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의 정의에 대해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안전한 상태로 우리가 건강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44페이지. 자, 보건지표. 이거 문제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영아 사망률입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사망률로 보건국가의 보건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뭐 했어요? 돌잔치라는 걸 했어요. 자, 이제 돌잔치가 왜 유래가 됐을까요? 1년 동안 아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앞으로도 평생 동안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축하해주는 의미에서 돌잔치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 돌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 1년 동안 아이가 무탈 없이 잘 살아줬으면 이 영아 사망률에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생후 1년 아이 전에 아이들이 얼마만큼 이제 질병에 걸리고 사망하느냐에 따라서 이 국가가 공중보건이 얼마만큼 전파가 잘 돼 있고 교육이 잘 돼 있는가를 지표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 그대로 수질이 조금 물들였고 아이들에게 조금 물을 깨끗하지 못한 물을 주어도 돌전의 아이들은 굉장히 장이나 내장 위장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망할 수 있거든요. 질병에 많이 걸릴 수 있겠죠. 그걸 바로 보건 수준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와 영아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자,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신생아는 한 달 전의 아이를 신생아라고 얘기하고요. 영아는 1년 전의 아이를 영아라고 얘기한다는 거. 요거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환경위생 및 환경오염 정의. 자, 환경위생의 정의 WHO에서 어떻게 정의되느냐? 인간의 신체 발육과 건강 및 생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인간의 물리적 생활환경에 있어서의 모든 환경 요소를 통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환경위생의 목적은 인간의 생활하는 환경을 개선, 조정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만들기 위함이고요. 환경위생의 범위는 자연환경, 인위적 환경, 사회적 환경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이 살 수 있게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중에서 먼저 일광, 태양빛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햇빛이라고 얘기하는 이 햇빛 안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 나왔어요. 자외선이요. 자, 여름 되면 여러분들 뭘 바르세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요. 저도 화장품을 고를 때 자외선이 얼마만큼 차단이 되는지 그 지표를 보고 사게 되거든요. 따로 선크림을 바르는 것보다 화장품을 바르면 커버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 자외선이라는 거는 빛이에요? 열이에요? 뭘까요? 빛입니다.
열은 적외선이고요. 자외선이라는 건 빛이에요. 자, 이 빛이라는 건 1강의 3류 중 뭐가요? 파장이 가장 짧은 편에 해당이 되고요. 살균력이 강해요. 살균력이 가서 우리가 요즘은 사실 집마다 햇볕에다가 그 빨래를 말리시는 분도 별로 없는데 이 햇볕에다가 말리면 소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도 있지만 도마를 어디다 넣냐면 자외선 살균기에다가 집어넣어요. 약간 파란불빛 보이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식당 가면 컵 들어있는 거 그게 뭐예요? 자외선 살균기예요. 자외선에 의해서 소독이 될 수 있습니다. 소독 효과가 있다라는 거. 자, 다음 문제 볼까요? 그 다음에 신진대사, 촉진, 적혈구 생성 촉진, 혈압 강화에 효과가 있고요. 비타민 D를 형성한대요. 자, 우리 지용성 단백질인 비타민 D는요. 표고버섯을 먹거나 말린 멸치를 먹는다거나 이러면 우리 몸속에 비타민 D가 많이 흡수가 됩니다. 하지만 햇빛만 보고 있어도 몸에서 알아서 만들어내요. 비타민 D라는 건 우리가 햇볕만 자주 쬐기만 해도 자외선을 쬐기만 해도 비타민 D라는 거를 형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 비타민 D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게 일어나죠. 왜냐하면 사실상 놀이터에 나가도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햇빛을 쬐고 노는 광경을 거의 볼 수가 없죠. 어떻게 해요? 거의 실내 놀이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비타민 D 부족 현상이 조금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라는 건 내가 햇볕만 봐도 알아서 몸에서 만들 수 있고요. 이 철분과 같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너무 노출이 심하면 어떻게 돼요? 타버리죠. 피부가 탄다라고 얘기하죠. 피부의 색소를 침착시키고 심하면 결막염, 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자외선의 역할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가시광석. 얘는 명암을 색채를 구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명이 지나치게 강할 때는 어두운 곳에서 좀 암순 영향을 정화시켜서 색깔의 구분을 하기 힘들게 하고요. 조명이 또 불충분할 때는 시력저하, 눈의 피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그럼 가시광석의 역할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명암과 색채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적외선 볼게요. 파장이 가장 길어요. 아까 짧은 게 누구였어요? 자외선이었어요. 적외선이 가장 파장이 깁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열선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여름에 일을 하다가 너무 더워서 이제 기력이 딸리는 걸 우리가 그걸 열쇠약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열쇠약증은 자외선 때문일까요? 적외선 때문일까요? 적외선 때문입니다. 빛은 눈부심은 자외선, 뜨거움은 적외선이라고 구분하시면 돼요. 자, 뜨거운 건 적외선입니다. 열선이라고 해요. 열쇠약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일사병을 일으킬 수 있고요. 열사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되죠. 가다 노출되면 너무 열을 너무 많이 찌게 되면 두통, 현기증, 백내장, 일사병을 유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온열과 건거. 자, 온열의 4대 요소 나왔네요. 자,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우리가 감각적인 3요소가 또 따로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나와있죠? 감각 온도의 3요소. 기온, 기습, 기류.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체온적으로 그냥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관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걸 감각 온도라고 얘기합니다. 기온, 기습, 기류 요 세 가지 꼭 외워놓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온열의 4대에서 먼저 기온 볼까요? 쾌적 온도가 몇 도라고요? 16에서 18도씨, 20도씨. 그러면 외우기 쉽게 마이너스 플러스,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18도. 그래서 18도에서 2도 차예요. 18도, 여기도 뒤로 가야겠네요. 죄송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2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8도에서 2도가 높아도 괜찮고요. 2도가 낮아도 되죠. 자, 이 쾌적 온도가 16에서 20도씨 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습. 대기 중 포함된 수분량에 의해 결정되며 기온에 따라 변화한다. 쾌적 습도는 40에서 70%라는 거
줄궈 놓으시고요. 기류는요, 공기 흐름이에요. 쾌적 기류는 몇이라고요? 1초당 1m를 움직일 때, 바람이 움직일 때 쾌적 기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복사열은 태양의 적외선에 의한 열의 공급, 온도 차이 또는 물체에 의한 발열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그걸 우리가 복사열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46페이지예요. 자, 불쾌지수 우리가 DI라고 얘기해요. 자, 불쾌지수 DI. 날씨에 따라서 불쾌함을 느끼는 정도를 기온과 습도를 이용해서 나타낸 수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불쾌지수가 70이면 10%, 75면 50%, 80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공기 및 대기 오염 볼게요. 자, 공기지수 여기도 중요한 거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서 좀 많이 실수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공기에 제일 많은 게 뭘까요? 그러면 저는 산소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질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산소는 몇 퍼센트 들어있다고요? 21% 들어있다고요. 산소는 21%, 질소가 78%를 공기에 주성하고 있습니다. 자, 공기 자정작용 볼까요? 스스로 깨끗해지는 걸 자정작용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자를 썼고요. 깨끗해지는 정수자에 정자를 붙였죠. 자, 공기 자체의 확산과 이동에 의한 희석작용이 있고요.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오고 나면 다음날 되게 깨끗해지죠. 자, 비와 눈에 의해서 먼지 같은 게 다 가라앉기 때문이에요. 세정작용이 있고요. 산소 및 오존, 과산화, 수소에 의한 산화작용이 있고요. 햇볕에서 어때요? 제가 살균력이 있다 그랬어요. 햇볕에 의해서 살균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식물의 강압성에 의해서, 그래서 숲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공기가 굉장히 깨끗하죠. 맑죠. 왜 그래요? 자, 이 나무라는 건요,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숲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산소가, 깨끗한 산소가 많이 들어차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많으면 산소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공기 오염의 원인 볼까요?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산화탄소 어디라고요?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라고요. 자, 이 안에서 실내에서 오염 지표를 확인했을 때는 이산화탄소량을 채점을 합니다. 자, 사람은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양이 많고요.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으면 이산화탄소가 부족한 현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내 공기 오염 지표를 봤을 때 뭘 본다고요? 이산화탄소량을 채점을 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밖에 일산화탄소, 얘는 연탄가스 같은 애예요. 냄새도 나지 않고요. 기체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냄새를 맡아서 자극이 일어나지도 않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연탄을 피우는 시절에는 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서 사망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일산화탄소 무자극성의 기체지만 우리 사람 몸속에 이 허용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이 생명이 위독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이산화황, 실외 공기 오염의 지표. 우리가 아황산가스라고도 얘기하고요. 이산화황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산성비의 원인, 달걀에 썩는 자극성 냄새의 경유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경유 차량이 나올 때 이거를 정화시켜주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거를 스스로 깨끗하게 해주는 작용을 하게끔 차가 나와요. 그래서 이 경유차에서도, 노후된 경유차에서도 이 아황산가스가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배기가스, 그 다음에 공장 매연에서도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황산가스, 이산화황은 실외 공기, 바깥의 공기 오염의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군집독 볼까요? 자, 좁은 공간 안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아니면 넓은 공간이라고 한지라도 사람 수가 허용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산소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쾌감을 우리가 군집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어컨에 사람이 막 들어찼을 때,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거 민감하신 분들은 영화관에 가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군집독, 실내에 다수인이 밀집해 있는 경우, 아니면 콘서트장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콘서트장에서도 사람들이 자꾸 노래 부르고 이제 흥이 나서 계속 활동을 하게 되면 산소가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군집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기온 역전 현상. 자, 우리가 상부 기온으로 갈수록 어때요?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년설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산 높은 곳에 가면 기온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게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상부 기온과 하부 기온이 바뀌었을 때 그걸 우리가 기온 역전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기오염 물질 볼까요? 자, 1차, 2차 이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1차 뭐 분진, 매연, 황산화물, 질소화합물, 2차로는 오존, 알데히드, 과산화수소 등이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물 나왔어요. 자,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인체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체중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수분이에요. 뇌에도 들어있고요. 심지어 손톱에도 들어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 거예요. 혈액에도 들어있고요. 눈에도 들어있고요. 모든 피부 조직에도 수분이 이 물 자체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물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물이 조금만 더러워도 수인성 감염병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인성 감염병 볼까요? 자, 오염수나 생존 가능한 음식물을 통해 전염되는 질병을 우리가 수인성 감염병이라고 얘기하고요. 잠복기가 짧아요. 잠복기가 짧고 유행지역과 음료수 사용 등을 일치하며 성별, 나이, 직업, 생활 수준이 전혀 차이가 없이 그 물을 먹은 사람은 이 수인성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종류 보시면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지, 아베바성 이지, 전염성 설사, 유행성 간염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을 볼까요? 이거 약수터가 뭐 많이 붙여 있었는데 요즘 약수터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저 어릴 때만 해도 약수터 잘 갔었거든요. 약수터 가서 이 약수물도 먹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진짜 저 어릴 때만 해도 아빠랑 같이 엄마랑 같이 뭐 주말이 되면 약수터에 가서 약수물을 먹는다거나 그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살다 보니까 그런 길목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약수물을 먹으러 가는 길목마다 아파트가 좀 많이 들어서 있고 그리고 약수물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깨끗하지 않을 것 같은 약간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먹는 물의 수질 기준법이 있어요. 그래서 약수터마다 이게 꼭 붙여 있습니다. 총 대장균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고요. 색도는 5를 넘지 않아야 하고요. 수소이온 농도는 pH 5.8에서 8.5 이하야 하고요. 탁도는 이하를 넘지 1루트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상수도 볼까요? 중앙급수에 의해 일정한 인구 집단에 보건상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이 여기가 인천 쪽인데 인천에 강화도가 있어요. 이 강화도 쪽에 상수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저도 뉴스로 봤거든요. 작년인가? 그때부터 상수도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거기는 지하수를 통해서 물을 먹었겠죠. 지금은 상수도가 지금 거의 전국에 뭐 없는데도 거의 펼쳐나 있겠지만 아직까지 없는 시설도 있겠죠. 그래서 이 상수도라는 건 중앙급수 체제에서 이 물을 보내는 걸 우리가 상수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수 과정을 볼까요? 자, 먼저 강에나 호수에 있는 물을 침사지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가라앉히게 되죠. 그 물을 가라앉혀서 지저분하거나 이물질 같은 거를 밑으로 가라앉게 만들어요. 그러면 위에 떠 있는 맑은 물들을 보내게 되죠. 근데 거기에는 뭐 낙엽잎이나 이제 가벼운 이물질 같은 것도 좀 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여과기를 통해서 계속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계속 반복 작업을 하겠죠. 여과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 작업을 하고요. 뭐 약품을 침전시키기도 하고요. 급속 여과를 쓰기도 하겠죠. 그 단계가 여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먹는 물에 뭘 하겠어요? 염소 소독을 합니다. 왜? 관을 통해서 지나서 우리한테 수돗물을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올 때까지 다른 세균에 오염되지 말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염소량을 먹을 수 있는 수치까지 측정을 해서 염소 소독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제가 참고로 알려드릴까요? 이제 겨울이 되면 가습기를 많이 드세요.
겨울이 되면 가습기 트시는데 가습기에 정수물 쓰시는 분이 있고요. 수돗물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정의를 내려드린다면 지금 가습기를 틀어서 바로 쓸 수 있는 소량의 물이면 조그만 가습기 있잖아요. 소량의 물이라면 정수기가 맞아요. 소량의 물이라면. 하지만 이 정수된 물을 한 이틀 정도, 통이 커요. 통이 커서 한 이틀 정도로 쓰신다 그러면 수돗물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래요? 누구 때문에요? 이 염소 때문이에요. 이 염소 성분이 들어있어야 물이 그렇게 그 안에 고여 있어도 썩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일반 정수된 물을, 염소가 성분이 아무것도 소독제가 들어있는 않은 물을 이렇게 고여 있다면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세균에 오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통을 사용하시는 가습기를 쓰신다면 수돗물을 받으시는 게 낫고요. 조그만한 가습기를 쓰신다 그러면 정수물을 받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소독을 되고 나면 이제 급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하수도 볼까요? 자, 비, 눈 같이 천수와 같이 일반 생활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철비하는 설비.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 가면 하수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수도라고 얘기한다는 거. 자, 하수 처리 과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비 처리 과정이 있고요. 본 처리 과정이 있고요. 온이 처리 과정이 있어요. 자, 침전. 얘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고여지면 침전을 시켜야죠. 그냥 바닷물로 보낼 수 없잖아요. 그냥 강물로 보낼 수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가 먹어야 되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침전 과정을 거리고 약품 침전을 하고 걔네도 여과 처리를 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찌꺼기나 이런 것들을 뭐 부패조 처리법이나 현기성소와 호기성 처리법을 위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온이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온이 처리는 뭐냐면 쓰레기 처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물을 걸러지고 나면 이 찌꺼기들이 있어요. 그 찌꺼기들을 어떻게 버릴 것이냐라는 방법이 나오죠. 그 찌꺼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온이 처리라고 얘기한다는 거. 소각법, 소화법, 퇴비법, 사상 건조법이 있습니다. 자, 수질 오염. 이건 뭐 알고 계시죠? 자연수가 오염되는 현상 우리가 수질 오염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 수질 오염의 오염 지표를 볼까요? 용종 산소량을 체크하고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측정하고요. 화학적인 산소 요구량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DO, BOD, COD가 있는데요. 자, 이 DO와 BCD, BOD죠? 이거 안 보여주겠어요? BOD, COD 이렇게 되어 있는데 DO가 산소량이에요. 그럼 잘 생각을 해볼게요. 산소가 많다는 건 깨끗하다는 거예요. 영양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가 잘 살 수 있고요. 식물이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용존산소 DO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BOD, COD는 뭐냐면 산소를 필요한 양이에요. 물이 영양이 없기 때문에 산소를 필요로 해요. 그러면 물이 오염된 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DO가 높다는 건 깨끗한 물이고 BOD, COD가 높다라는 건 깨끗하지 못한 말을 측정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부영양화. 우리가 녹조 현상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호수, 연안, 해역, 하천 등의 정체된 수역에 오염물질이 유기물질이 과도하게 유입되어 발생되는 수질 악화 현상을 의미한 거 우리가 부영양화라고 얘기한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여기 페이지가 얼마나 나왔나 하게 할게요. 여기까지만 들어가 볼게요. 자, 폐기물, 오물의 처리 볼까요? 자, 생활 폐기물, 주개가 있고 징계가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주개는요, 젖은 쓰레기요. 젖은 쓰레기를 주개라고 얘기하고요. 그냥 일반 쓰레기는 징계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헷갈리시죠? 아까 온이 나왔어요. 온이도 제가 쓰레기라고 했거든요. 근데 온이는요, 여러분들 물을 하수도에서 남은 그 찌꺼기를 온이라고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 버리는 이 쓰레기 버리는 건 젖은 건 주개, 일반 쓰레기는 징계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거 보시면 돼요. 자, 폐기물의 처리법, 매립법이 있고요, 소각법이 있고요, 비료화법이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게 누구냐? 그럼 뭐예요? 소각법이요. 태우면 안 되잖아요. 집에서 일반적으로 그 쓰레기 태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벌법이에요.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절대 집에서는 쓰레기를 태워서 없앨 수 없습니다. 그거 누가 신고하면 삐뽀삐뽀 철컹철컹해요. 그래서 소각법은 대기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매립법, 필요합법 이런 거를 좀 많이 우리나라에서 쓰게 되는데 사실상 더 이상 묻을 데도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립법에 대한 내용, 소각법, 비료합법, 폐기물의 처리 방법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48페이지까지 끝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어디부터 가야 되겠죠? 구충 구서부터 가면 되겠네요. 49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